1967년 겨울,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낡은 초가집 마당에서 13세 소녀 순이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의 해진 옷을 입었지만 맑은 눈동자만큼은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억이란 참 잔혹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금세 사라지는데 아픈 기억만큼은 평생을 따라다니죠. 여러분, 혹시 13살 때를 기억하십니까?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들과 놀고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가 당연한 줄 알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평범한 일상조차 사치였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순이,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1967년 가난이 일상이었던 그 시절,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손녀가 13살인데 학교 대신 남의 집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시절 수많은 아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옵니다. 이 집안이 뭘로 먹고 사냐? 쌀 한 톨 없는데 여보, 목소리 좀. 애들이 5이나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라고. 순이가 빨래에 손을 멈추고 집 쪽을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의 가난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품팔이로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셨고 어머니는 밤늦도록 삭바느질로 푼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5이나 되니 아무리 벌어도 모자랐어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정부 지원도 없었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저 빨리 커서 돈을 벌어야 하는 존재였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배고픔이 어떤 건지. 진짜 배고픈 말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아프고 잠들 때도 배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배고픔. 그게 바로 우리 집 아이들이 매일 겪는 일이었습니다. 집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나옵니다. 30대 후반이지만 고생으로 인해 훨씬 늙어 보입니다. 얼굴은 수척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순아, 이리 와라. 네, 어머니. 순이가 빨래를 두고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가 순이의 작은 손을 잡습니다. 순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3살 아이였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야 하는 그 마음을. 특히 갓 13살 된 딸을 남의 집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입니다. 입술을 몇 번 떼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합니다. 순아, 너 서울 가고 싶다고 했지? 순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네.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서울로 가게 됐다. 순이가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안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순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그런데 순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야. 네. 서울 사는 박시댁에 식모살이를 하러 가야 한다. 정적이 흐릅니다. 순이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식모살이.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저는 식모살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공부와는 다른 무엇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모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지금은 거의 사라진 말이지만 그 시절에는 가난한 집 어린 딸들이 부잣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우며 먹고 자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실상 아동 노동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것조차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시절 가난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식모살이요? 어머니가 눈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그 집에 쌍둥이 아기가 있단다. 너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야 해. 그럼 학교는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학교는 어떻게 해요? 저 중학교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교가 밥 먹여주냐? 우리 집 꼴을 봐라, 순아.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 안 나가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동생들도 너 때문에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후벼 팝니다. 너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그 말. 어머니는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13살 아이에게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내 때문에 동생들이 굶는다. 내가 나가야 가족이 산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 어린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가 13살인데 내가 희생해야 가족이 산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도 아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내보내야 하는 그 마음.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으니까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정 안 되면 둘째라도. 어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안 돼요. 둘째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이가 어머니를 보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순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가서 돈 벌어올게요. 그럼 동생들이 굶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저는 진짜 용감했다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슬펐지만 가족을 위해 결정했습니다. 13살 소녀가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을 구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해야 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 아이들은 정말 강했습니다. 어른들보다도 강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대신 가끔 편지 보내도 돼요? 어머니가 흐느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엄마가 편지 기다릴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박시댁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기들은 예쁠까?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조각보, 그리고 동생들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텔레비전도 제대로 없던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아이들의 마음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무서웠고 슬펐고 그리워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낡은 스웨터를 건넵니다. 추우면 이걸 입어라. 그리고 주인집 사람들 말 잘 듣고 울면 안 된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말을 이으려다가 멈춥니다. 혹시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면 집으로 와라. 어머니는 그 말을 끝내 하지 못하셨어요.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으셨겠죠. 돌아올 집조차 없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그게 그 시절 부모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내면서도 괜찮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괜찮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을버스가 연기를 뿜으며 다가옵니다. 서울 가는 사람, 어머니가 순이를 꼭 안습니다. 우리 순이.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올게요. 그럼 동생들 학교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말, 돈 많이 벌어올게요. 13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그 시절 마디들의 현실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해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 어머니 품에서 나던 비누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흘리시던 뜨거운 눈물. 그 모든 게 저에게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순이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버스에 오릅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듭니다. 순아, 몸 조심해라. 편지 꼭 써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때 창문 밖으로 보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드셨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3살 딸을 혼자 서울로 보내는 것. 그리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 시절의 현실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난은 사람들에게서 선택권마저 빼앗아 갔거든요. 버스가 마을을 벗어납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져 창문을 때립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을, 박시댁에서 맞이할 현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 계속 봐주실 건가요? 13살 순이의 이야기를, 그 작은 어깨가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현실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한 소녀의 용기를. 희망이라는 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절망보다 더 잔혹한 게 바로 거짓된 희망이죠. 왜냐하면 그 희망이 무너질 때의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1967년 겨울 서울 시내. 눈 덮인 거리에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달려갑니다. 서울. 그때 제게는 꿈의 도시였어요. 시골에서 본 적 없는 높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에 기회가 있을 것만 같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크고 여기서라면 뭔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버스 터미널에서 내린 순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박시댁이 어디쯤 있을까? 이때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40대 후반 깔끔한 검은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혹시 순이니? 네. 박씨 댁에서 오셨어요? 많이 추웠지? 그래. 내가 박 사모님이야. 어머,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예쁘네. 그 순간 정말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박 사모님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미소는 친어머니처럼 정겨웠거든요. 아,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다. 좋은 분들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첫인상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법이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울이 정말 크네요. 그럼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도 해놨고, 내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준비했어. 택시 안. 순이가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 처음이지? 네, 너무 크고 신기해요. 그래? 우리 집 근처는 더 좋아.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정말요? 그럼 저도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박 사모님이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우리 집 적응부터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얼버무리셨거든요. 하지만 13살 소녀는 그런 미묘한 신호를 알아채기에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택시가 한 주택가에 멈춥니다. 2층 양옥집이 보입니다. 와, 정말 크네요. 이게 다 박씨 댁이에요? 우리 집이 좀 큰 편이지. 들어가자. 그 집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우리 시골집은 방이 2개뿐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궁전 같았어요. 2층 집에 마당도 있고 자동차까지 있었거든요. 여기서 살게 되다니 정말 꿈 같다고 생각했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이. 거실에 소파, 텔레비전, 전화기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텔레비전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어떠니? 우리 집. 시골에서는 이런 거 못 봤지?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이때 계단에서 내려오는 박씨 주인.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아, 왔구나. 시골에서 온 내가 이 녀석이야? 여보, 순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좀 어린 걸 데려왔네.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걱정 마. 얌전해 보이고 손발도 빨라 보여. 그래. 그럼 좋고. 돈값은 해야겠지?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박 주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거든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위층에서 갑자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애들이 깼네. 순이야, 올라와서 우리 아기들 봐. 네, 2층으로 올라가는 순이. 한 방에 2개의 아기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고 쌍둥이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준이. 현우야, 돌막 지났어. 와,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너무 예뻐요. 어머, 순이를 좋아하나 봐. 울음도 뚝 그쳤네. 제가 이 아기들을 돌봐야 하는 거죠? 그래, 어려운 일 아니야.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놀아주면 돼. 그때는 정말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아기들이 예쁘기만 하고 그냥 같이 놀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야, 너 방은 여기야. 작은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이곳이 제 방이에요? 그래, 작지만 너만의 공간이야. 좋지? 네, 정말 좋아요. 제 방. 생전 처음 가져본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비록 다락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죠. 그런데 순이야, 여기서 지낼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규칙이요? 첫째, 아기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바로 와야 해. 둘째, 집안일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셋째, 집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안 돼. 허락 없이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애들 기저귀 갈고, 우유 끓이고, 빨래도 해야 하고. 박 사모님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시작합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애들 산책, 저녁 설거지까지. 할 일이 참 많지? 네, 맞네요. 그래도 할 수 있지. 시골에서도 일 많이 했을 테니까. 그때 그 규칙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순이. 순이야, 많이 먹어.
시골에서는 이런 거 못 먹었지? 네, 너무 맛있어요. 내일부터 일 시작하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야 해. 참. 그리고 순이야. 너 혹시 편지 쓸 일 있으면 미리 말해. 우표도 사줘야 하고 내용도 확인해야 하니까. 내용도 확인하세요? 당연하지. 이상한 말 써서 부모님 걱정시키면 안 되잖아. 그리고 말인데, 급여는 한 달에 한 번 줄 거야. 그런데 용돈 빼고 밥값 빼고 방값 빼면 별로 안 남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안일 못하거나 아기들 제대로 못 돌보면 바로 시골로 보낼 거야.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편지 내용까지 확인한다니. 그리고 급여에서 이것저것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거의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밤, 다락방에서 혼자 있는 순이 편지지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사모님이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순이가 조심스럽게 펜을 들고 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서울에 잘 도착했어요. 박 씨 댁은 정말 크고 좋아요. 아기들도 예쁘고. 위층에서 갑자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이야. 애들 좀 봐. 빨리. 네, 지금 가요. 순이가 급히 편지를 접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편지를 천천히 쓸 수 있었던. 다음 날부터는 편지 쓸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쓸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진짜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새벽 4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시골에서도 일찍 일어났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박 사모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아기들이 깨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우유 끓이고 기저귀 준비하고 빨래 돌리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순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1층 부엌으로 내려갑니다. 겨우 3시간 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우유부터 끓여야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우유를 끓이면서 동시에 빨래를 분류합니다. 어른 옷, 아기 옷, 기저귀. 산더미 같은 빨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일의 양에 압도당했어요. 우유 끓이기, 젖병 소독하기, 빨래 돌리기, 기저귀 삶기. 이 모든 걸 아기들이 깨기 전에 끝내야 했거든요. 손이 4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2층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이가 급히 우유를 끄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박 사모님이 잠옷 차림으로 환한 얼굴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애들이 언제부터 울었는데. 죄송해요. 우유 끓이느라. 우유 끓이는 건 어젯밤에 미리 해둬야지. 이런 것도 몰라? 아기 방으로 들어가는 순이. 현준이와 현우가 모두 울고 있습니다. 기저귀는 흠뻑 젖어 있고 침대 시트까지 더러워져 있습니다. 쌍둥이가 동시에 울 때 그 소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귀가 멍멍해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하나를 달래면 다른 하나가 더 크게 울고 그 울음 때문에 달래던 아이가 다시 울고 끝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현준이를 안으려 하자 더 크게 웁니다. 기저귀부터 갈아! 어서! 순이가 서둘러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하지만 현우가 그 사이 또 실수를 합니다. 어휴, 이것 봐. 시트까지 다 갈아야겠네. 빨래가 또 늘었어. 제가 바로 빨아드릴게요. 바로. 지금 빨래 돌리고 있는 것도 있잖아. 언제 다 할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일이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걸. 하나 끝내면 2개가 생기고 2개 끝내면 4개가 생기고 마치 히드라의 머리 같았어요. 오전 7시 부엌에서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순이. 아기들 우유를 끓이면서
빨래를 널고 어제 저녁 설거지까지 해야 합니다. 우유 온도 확인하고, 빨래 널고, 설거지도, 우유가 끓어넘치기 시작합니다. 우유가, 급히 불을 끄지만 이미 가스레인지 주변이 엉망입니다. 이때 박 사모님이 내려옵니다. 뭐야, 이 냄새는? 우유 태웠어? 죄송해요. 빨래 널다가, 빨래 널다가 한 번에 하나씩 해야지. 왜 이것저것 동시에 해?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났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기 둘을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팔이 8개라도 모자랄 정도였거든요. 다시 끓여. 그리고 가스레인지 깨끗이 닦고, 그리고 아기들 우유 먹이고, 빨래 다 널고, 방 청소하고, 오늘 점심 전까지 다 끝내야 해. 네, 알겠어요.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유 다시 끓이기, 가스레인지 닦기, 아기들 먹이기, 빨래 널기, 방 청소하기, 설거지, 점심 준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전 9시. 겨우 아기들에게 우유를 먹인 순이. 하지만 현준이가 우유를 토해버립니다. 어떡하지? 토한 우유가 순이의 옷과 바닥에 흘러내립니다. 방금 닦은 바닥이 다시 더러워집니다. 또 토했네. 너 때문에 애가 체했나?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먹여서. 급하게? 천천히 먹이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바로 닦을게요. 닦는 것도 좋지만 애가 아프면 어쩔 거야? 병원비는 누가 내? 그때부터 알았어요. 여기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아기가 토하는 것도, 기저귀를 새는 것도, 우유를 흘리는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집안일을 어느 정도 정리한 순이. 아기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야 합니다. 쌍둥이 유모차를 혼자 끌고 나간다는 것. 정말 무서웠어요. 길이 울퉁불퉁하면 아기들이 울고, 바람이 불면 또 울고,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공원에서 다른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립니다. 요즘도 저런 어린애를 식모로 쓰나? 불쌍하게. 저렇게 어린애가 쌍둥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유모차를 밀고 지나갑니다. 오후 1시. 집으로 돌아온 순이. 박 사모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었네. 점심 준비는 언제 할 거야? 지금 바로 할게요. 바로? 애들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낮잠도 재워야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할게요. 같이? 어떻게 같이 해? 내 손이 몇 개야?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 준비하려면 부엌에 있어야 하는데 아기들 돌보려면 위층에 있어야 하고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오후 2시.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순이. 그런데 위층에서 아기들이 깨서 옵니다. 애들 깼어. 빨리 가서 달래. 네, 지금 가요. 후다닥 위층으로 올라가는 순이. 아기들을 달래다가 아래층에서 타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급히 아래로 내려가니 냄비가 타고 있습니다. 뭐야, 이 냄새는 또 태웠어? 애들이 울어서 위에 갔다가.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하라고. 이것 봐, 냄비까지 탔잖아. 갑자기 박 사모님이 순이의 뺨을 때립니다.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리지? 순이가 뺨을 감싸며 눈물을 흘립니다. 울지 마. 울 시간에 빨리 치워. 그날 처음으로 맞았어요. 어머니도 한 번도 때리신 적이 없었는데 남의 집에서 남의 손에. 그 순간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오후 4시. 탄 냄비를 열심히 닦는 순이. 손톱이 까지고 손가락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아직도 안 닦여. 힘 좀 줘서 문질러. 네, 거의 다 됐어요. 거의? 거의로는 안 돼.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해.
손이 아파도 등이 아파도 완벽해질 때까지 해야 했어요. 거의라는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7시. 박 주인이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오늘 그 애는 어땠어? 글쎄, 또 냄비 태웠어. 집중력이 없나 봐. 또? 이래서 어린애는 안 된다니까. 그래도 애는 쓰려고 노력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실력이 있어야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은지, 바꿔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요. 급여에서 깨진 그릇값. 탄 냄비가 빼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순이 죄송해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해서 이미 깨진 게 돌아와? 그때의 절망감. 급여에서 이것저것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용돈, 밥값, 방값, 이제 그릇값, 냄비값까지. 집에 보낼 돈이 있기나 할까요? 밤 9시. 아기들을 재우려는 순이. 하지만 현준이가 계속 웁니다. 현준아, 제발 자자. 아무리 달래도 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박 사모님이 화난 얼굴로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가 잠을 못 자잖아. 죄송해요. 계속 달래고 있는데. 박 사모님이 현준이를 안아봅니다. 신기하게도 울음이 멈춥니다. 봐. 금세 조용해지잖아. 너 때문에 더 온 거야. 죄송해요. 너 혹시 애들이 싫어? 그래서 제대로 안 달래주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럼 왜 나만 안으면 조용해져? 애들이 너를 싫어하나 봐.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아기들이 저를 싫어한다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니. 정말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밤 11시. 드디어 다락방에 올라온 순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순이가 편지지를 꺼내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아래층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순이야. 또 깼어. 빨리. 아, 또. 순이가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순이야. 지금 당장. 네, 가고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걸. 피곤해도 아파도 슬퍼도 그런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었어요. 순이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1968년 겨울. 박시댁 거실에서 박 주인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4살 여자애. 일은 잘해요. 좀 말대꾸를 해서 그렇지. 그때는 몰랐어요. 박 주인이 저를 어디론가 보내려 한다는 걸. 1년 반 동안 부려먹고 나서 이제는 처분하려 했던 거였어요. 얼마요? 30만 원? 좋습니다. 언제 데리러 오실 건가요? 순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이 전화를 듣게 됩니다. 30만 원? 뭘 30만 원에? 박 주인이 전화를 끊고 순이를 보더니 딱히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너 시골로 보낼 거야? 네. 시골로요? 응,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돼. 소 키우는 농장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 누가 돌아온다고 했어?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돌아온다고 했어? 라는 그 말에서 이게 영원한 이별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제 월급은요? 지금까지 밀린 돈은? 월급?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게 월급이야. 하지만 처음에 월급 준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게 언제 얘기야? 기억도 안 나는데. 박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소리 이렇게 크게 해? 이 애한테 시골 간다고 얘기했더니 월급 타령해. 월급? 지금까지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면서? 공짜가 아니에요. 저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야, 너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순이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쌍둥이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휴, 목소리 좀 봐. 1년 넘게 키워놨더니 이제 주인한테 대들어? 1년 반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키워놨다고요? 저 키워달라고 한 적 없어요. 일하러 온 거였어요. 박 주인이 갑자기 순이의 뺨을 때립니다. 이 계집애가 완전히 버릇 없어졌네. 때리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은혜를 알아야지. 무슨 은혜요? 밥 먹여준 은혜, 잠자리 마련해준 은혜. 그걸로 제가 1년 반 동안 일한 값을 다 받았다고요? 그래, 다 받았어. 오히려 내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해.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노예처럼 부려놓고 고마워하라니. 그럼 저 안 가요. 다른 집 갈래요. 다른 집? 너 같은 애 받아줄 집이 어디 있어? 박 그리고 이미 계약했어. 30만 원에. 계약이요? 저 동의한 적 없어요. 동의? 내가 뭔데 동의를 받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물건이었다는 걸. 팔고 사는 물건. 저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뭘 신고한다고? 사람을 돈 받고 판다고 신고할 거예요. 누가 믿겠어?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잘 지냈는데.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편지 보낸 거 알아? 편지요? 응. 내가 여기서 잘못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편지 쓴 적 없어요. 누가 너 편지라고 했어? 우리가 썼지. 충격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거짓 편지를 보냈다니. 내 부모님은 내가 말썽 피워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알고 있어. 왜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사실이잖아. 말썽 피웠잖아. 전 말썽 피운 적 없어요. 말대꾸하는 것도 말썽이고 도망가려 한 것도 말썽이야. 그리고 내가 보낸 편지들. 다 여기 있어. 박 주인이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냅니다. 제 편지요? 응, 1년 반 동안 내가 쓴 편지 전부. 순이가 편지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쓴 편지들이 한 통도 보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왜 안 보내셨어요? 보낼 필요 없잖아. 어차피 쓸데없는 소리들 뿐이고. 쓸데없는 소리요? 이건 제 가족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가족? 너를 팔아넘긴 가족?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딸을 보냈으면 팔아넘긴 거지 뭐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머니가 저를 팔았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왜 딸을 남의 집으로 보냈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 있어? 전화 한 통이라도 온 적 있어? 그건 멀어서. 멀어서? 정말 궁금하면 올 수 있어. 그들의 말이 제 마음에 독처럼 스며들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저를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한 농부가 트럭을 몰고 박씨 댁에 도착합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입니다. 농부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좀 말랐네. 일할 수 있겠어? 일은 잘해요. 좀 입이 거칠어서 그렇지. 뭐, 시골 가서 고생하면 순해지겠지. 농부가 박 주인에게 돈 봉투를 건넵니다. 약속한 금액입니다. 잘 부려먹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물건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앞에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잘 부려먹겠다니. 저 안 가요. 뭐야, 이 애는? 걱정 마세요. 트럭에만 태우면 순해집니다. 진짜 안 가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에이, 시끄러워. 빨리 태워. 박 주인과 농부가 순이를 강제로 트럭에 태웁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도와주세요. 저 팔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입 막아. 박 주인이 순이의 입에 수건을 물려버립니다. 그때의 절망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트럭이 출발합니다. 순이가 창문 너머로 박시댁을 바라봅니다. 박 사모님이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잘 지내라. 잘 지내라. 마치 여행 보내는 것처럼 그들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트럭이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합니다. 순이는 뒷칸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마. 어차피 갈 곳이야. 집에 가고 싶어요. 집? 내 집이 어디야? 여기서 200km 떨어진 곳인데. 200km요? 응. 걸어서는 못 가는 거리야. 200km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라니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트럭이 험한 산길을 달립니다. 점점 문명에서 멀어져 갑니다. 우리 농장은 좀 외져. 하지만 그래서 좋아.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다고요? 응.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20km야. 그것도 산길로. 완전히 고립된 곳, 감옥보다 더한 곳으로 가는 거였어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트럭이 한 외딴 농장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다. 순이가 농장을 보고 경악합니다. 박씨 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더러운 곳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살 거야. 여기서요? 응. 소도 돌보고 밭일도 하고 할 일이 많아. 한 중년 여자가 나옵니다. 농부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얘가 그 애야? 응. 서울에서 왔다니까 좀 버릇없을 거야. 뭐 여기서 고생하면 순해지겠지. 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언제까지? 글쎄.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은 3년이야. 3년 동안 여기서 일해. 3년이요? 응. 그리고 도망가면 바로 잡아올 거야. 여기는 우리 동네거든. 3년. 17살까지 여기서 살아야 한다니. 그때 14살이었는데 들어가서 짐 풀어. 내일부터 바로 일 시작이야. 순이가 농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축사 냄새가 코를 찌르고 모든 게 더럽고 낡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박씨 댁이 그리워질 정도로 더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거야. 순이 앞에 나타난 건 방이 아니라 소축사 한켠의 칸막이로 대충 막아놓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자라고요? 응. 어차피 소 돌보는 일이 주된 일이니까 가까이 있는 게 좋지. 박씨 댁 다락방이 그리워졌어요. 거기는 그래도 방이었는데 여기는 축사였거든요. 소들과 한 공간에서 자야 한다니. 칸막이 너머로 소들이 보이고 소똥 냄새가 코를 찔립니다. 바닥은 시멘트 바닥에 거적대기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불은 적었어. 그리고 겨울이니까 추울 텐데 소들이 있어서 따뜻할 거야. 이불이 이거요? 낡고 더러운 이불 한 장이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많이 주는 거야. 원래는 거적대기만 깔고 자는 건데. 그때 깨달았어요. 박씨 댁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던 건지. 거기서는 그래도 사람 취급은 받았거든요. 내일부터 일과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소들 먹이 주고 똥 치우고. 새벽 3시요? 응. 소는 일찍 먹여야 해. 그리고 오전에는 밭일, 오후에는 또 소 돌보기. 그리고 저녁에는 돼지우리도 치워야 하고 닭장도 청소하고. 그럼 쉴 시간은 언제예요? 쉴 시간, 뭔 소리야. 농사일이 쉴 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여기는 박씨 댁하고 달라. 일 못하면 바로 밥 끊어. 밥을 끊는다니 굶어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밥은 어떤 밥을 주세요? 소 먹이 끓이고 남은 거. 거기에 감자 몇 개 넣어주면 되지. 소먹이요? 응. 소나 너나 뭐가 다르냐? 다 같은 거지.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소와 제가 같다니 정말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농부가 순이를 깨웁니다. 일어나. 일할 시간이야. 순이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납니다. 겨우 4시간 잤습니다. 빨리 와. 소들이 배고파 하잖아. 순이가 축사로 나가니 소 20여 마리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통에서 먹이 퍼서 저 구유에 넣어. 순이가 가보니 거대한 통에 소사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 퍼야 해요? 당연하지. 소가 몇 마리인데. 소사료통이 정말 무거웠어요. 14살 아이가 들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순이가 힘겹게 사료를 퍼서 나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조금씩밖에 못 쪄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느려. 더 빨리 해. 야. 차려 흘리면 어떡해. 그거 돈인데. 너무 무거워서. 무겁다고? 그럼 2번에 나눠서 줘. 순이가 2번에 나눠지려고 하니 사료가 바닥에 쏟아집니다. 죄송해요. 다시 주워서. 주워. 바닥에 떨어진 걸 쏘가 먹겠어? 농부가 순이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돈 주고 산 사료를 이렇게 낭비하고. 박씨 댁에서는 그래도 뺨을 때렸는데 여기서는 뒤통수를 때렸어요. 더 아팠어요. 오전 6시 소먹이 주기가 끝나고 이제 똥 치우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똥 치워. 저기 삽이 있으니까. 순이가 삽을 들고 축사로 들어가니 정말 참혹한 광경입니다. 소똥이 바닥 전체에 쌓여 있습니다. 이걸 다 치워야 해요? 당연하지. 매일 치워야 해. 순이가 삽으로 소똥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손수건으로 코 막지 마. 일 제대로 안 돼. 너무 냄새가 나서. 냄새 난다고 매일 하면 익숙해져. 매일 이 일을 매일 해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오전 10시 소똥 치우기가 끝나고 이제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밭에 거름 뿌리러 가자. 걸음이요? 응. 방금 치운 소똥. 순이가 소똥을 수레에 싣고 밭으로 나갑니다. 12월의 추위가 뼈를 에입니다. 저기 밭에 고르게 뿌려. 손으로요? 응. 손으로 해야 고르게 돼. 맨손으로 소똥을 장갑도 없이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순이가 맨손으로 소똥을 밭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손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배깁니다. 더 빨리 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밭이 정말 넓었어요. 언제 다 뿌릴지 막막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입니다. 밥 먹어. 순이 앞에 놓인 건 정말 참혹했어요. 물에 보리쌀 몇 알 떠 있는 죽 같은 것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점심이에요? 응. 왜 못 먹겠어? 아니에요. 먹을게요. 다행이네.
안 먹는다고 하면 저녁도 없었을 텐데. 박씨 댁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밥을 줬었는데 여기는 정말 사람 먹을 게 아니었어요. 농부가 자신의 밥그릇을 보여줍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먹어. 차이 나지? 네, 너도 일 잘하면 이런 거 줄 수도 있어. 희망을 주는 척 했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더 부려먹으려는 수작이었죠. 오후 4시, 이번에는 돼지우리 청소입니다. 돼지우리도 치워야 해. 돼지우리는 소축사보다 더 더러웠어요. 돼지들이 온갖 곳에 배설을 해놔서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맨손으로 해야 해요? 당연하지. 돼지가 더러운 줄 이제 알았어? 순이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돼지들이 순이를 밀치고 냄새를 맡습니다. 조심해. 돼지가 물어도 우리는 책임 안 져. 돼지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크기도 크고 갑자기 달려들까봐. 저녁 7시,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드디어 끝났네요. 끝. 뭐가 끝났다고? 일이요. 일이 끝나면 밥 해야지. 밥도 제가 해야 해요? 당연하지. 내가 먹을 밥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밥까지 제가 해야 했어요. 박씨 댁에서는 그래도 밥은 해줬었는데 저녁 9시 겨우 하루가 끝납니다. 순이가 축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거적대기에 앉습니다. 이게 정말 3년을 해야 하는 건가? 첫날부터 절망이었어요. 박씨 댁이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기는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옆에서 소들이 숨을 쉬는 소리, 똥 누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부터 진짜 동물과 다름없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고 소와 같은 공간에서 자고 사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순이가 더러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첫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새벽 3시 다시 농부가 순이를 깨웁니다. 농부 일어나. 또 일할 시간이야. 그렇게 지옥 같은 일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 똑같은 고통.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1969년 1월, 농장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까맣게 타고 손은 거칠어지고 냄새는 소똥 냄새가 몸에 배어버렸죠. 순이가 축사에서 일어나는데 온몸이 떨립니다. 1월의 강원도 추위가 뼈를 에입니다. 너무 추워. 칸막이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추워도 일은 해야지. 네, 지금 갑니다. 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난방이라고는 소들의 체온뿐이었거든요. 축사로 나간 순이가 소들 사료통을 들려고 하는데 손이 얼어서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손이 안 움직여. 뭐? 손이 안 움직인다고? 순이의 손을 보니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 있습니다. 어휴, 이것 봐. 손이 이렇게 됐네.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픈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부터 해. 하지만 손을 못 써요. 못 쓴다고? 그럼 발로라도 해. 동상에 걸렸는데도 일을 하라니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순이가 발로 사료통을 밀어서 나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느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내?
이때 농부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이 애가 손이 아프다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해. 농부 아들이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어디 보자. 농부 아들이 갑자기 순이의 손을 세게 잡습니다. 아, 아파요. 이 정도로 아파? 이런 건 아픈 것도 아니야. 농부 아들이 순이의 부은 손을 꽉 누릅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누가 제발이라고 하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농부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 이 애 너무 나약한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좀 더 단단하게 키워야겠네. 제가 훈련시켜 볼까요? 훈련이요? 응. 특별한 훈련.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특별한 훈련이라니. 일단 오늘부터 밥 절반으로 줄여요. 왜? 배고파야 일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더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배불러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밥을 절반으로. 그래도 부족했던 밥인데 절반이라니. 오후 2시. 점심시간. 순이 앞에 놓인 건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축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응.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너무 적어요. 이걸로는, 이걸로는 뭐? 부족하다고? 네.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한다고? 너 일 제대로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냐고? 18시간씩 일하는데, 오늘 오후에는 특별 임무를 줄게. 특별 임무요? 응. 저 산 위에 있는 나무 베어와. 순이가 산을 올려다봅니다. 정말 높고 험한 산입니다. 저 산 위에요? 혼자요? 당연하지. 해 지기 전에 나무 5그루 베어와. 아들아. 그건 너무. 아버지 이렇게 해야 철이 들어요. 나무 5그루를 혼자서, 게다가 손은 동상에 걸려 있는데, 오후 3시, 순이가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깊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나무를 베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산 중턱에 도착한 순이, 나무 한 그루 앞에 섭니다. 어떻게, 배야 하지? 도끼질을 해보지만 손이 아파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손이 너무 아파. 그때 갑자기 나무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러집니다. 순이가 간신히 피하지만 나무에 다리가 깔립니다. 아, 다리가, 나무에 다리가 깔렸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서 순이가 힘들게 나무를 밀어내고 다리를 빼냅니다. 다리에서 피가 납니다. 피가, 나네? 하지만 해가 지고 있습니다. 나무 5그루를 베어야 하는데 겨우 한 그루밖에 못했습니다. 해가 지면 농부 아들이 뭐라고 할까? 무서웠어요. 저녁 7시, 순이가 나무 2그루만 베어서 돌아옵니다. 2그루밖에 못 베어왔네? 나무가 다리에 깔려서 다쳤어요. 농부 아들이 순이의 다친 다리를 봅니다. 이 정도로? 이건 상처도 아니야? 하지만 피가, 피 조금 나는 걸로 야단법석 떨어? 농부 아들이 상처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아, 이 정도 아픔도 못 참아? 정말 잔혹했어요. 상처를 일부러 누르면서 아픔을 못 참는다고. 오늘 저녁 밥은 없어. 네. 임무 못했으니까 벌이야. 하지만 다쳐서, 다쳤다고 일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들아. 그래도 너무. 아버지는 너무 착해요. 이래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배고팠어요. 점심도 절반밖에 못 먹었는데 저녁마저. 밤 10시 순이가 축사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때 소들이 먹다 남긴 사료가 보입니다. 그때 정말 유혹이 되었어요. 소 사료라도 먹고 싶었거든요. 순이가 소 사료를 집어듭니다. 순이가 소 사료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농부 아들이 나타납니다.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소 사료 먹으려고 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농부 아들이 순이에게서 사료를 빼앗습니다. 사료까지 먹으려고? 정말 짐승이네. 배가 너무 고파서. 배고프다고 소 사료 먹어? 그럼 진짜 소가 되고 싶은 거야?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사료조차 못 먹게 하다니. 그래, 내가 소가 되고 싶다면 소처럼 살아봐. 네, 오늘부터 소처럼 네 발로 다녀. 그건. 싫어? 그럼 굶어. 네 발로 다니라니.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가 네 발로 기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소처럼. 다른 농부들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저게 뭐야? 사람이 네 발로 다니네. 얘가 소가 되고 싶다고 해서요. 농부들이 웃습니다. 정말 소 같네.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네 발로 다니다니.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오후, 순이가 네 발로 기어다니며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애. 정말 가엾다. 그래도 아들이 교육한다는데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뭐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지. 농부 아내는 그래도 조금 동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저녁, 순이가 겨우 일어서서 밥을 먹으려 합니다. 누가 일어서라고 했어? 밥을 먹으려고. 소는 일어서서 먹지 않아? 바닥에서 먹어. 바닥에서 밥을.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순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소 같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밤, 순이가 축사에서 울고 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짜 절망이 시작되었어요.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사는 것. 그게 앞으로 3년간 계속될 거라는 것. 새벽 3시, 다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일어나. 소들이 배고파해. 순이가 다시 네 발로 기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말 짐승 같은 삶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더 끔찍한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970년) 봄, 농장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이제 16세가 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반.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키는 자라지 않고 몸은 더 마르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죠. 그리고 희망이라는 건 아예 없어졌어요. 순이가 여전히 네 발로 기어다니며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야, 오늘은 좀 다른 일을 시켜볼까? 네, 마을에 심부름 보낼 거야. 마을에요? 마을. 1년 반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농장 밖으로 나간다는 것. 응. 저 산 너머에 마을이 하나 있어. 거기서 물건 좀 사와. 혼자요? 당연하지. 누가 따라가겠어? 아들아, 그 애가 도망가면 어쩔 거야? 도망가? 어디로? 그래도 걱정 마세요.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도망갈 힘도 용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 순이가 1년 반 만에 농장 문을 나섭니다. 농장 밖의 공기가 정말 달랐어요. 자유로운 냄새가 났달까?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세상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순이가 산길을 따라 걷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합니다. 너무 오래 네 발로 다녀서 제대로 걷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게 어색했어요. 1년 반 동안 네 발로만 다녔으니까 정말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된 기분이었어요.
산길을 1시간 정도 걸어가니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정말 있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일하고 평범한 모습들이 저에게는 꿈 같았어요. 마을 구멍가게에 들어간 순이. 가게 주인이 순이를 보고 놀랍니다. 어머, 이 아이는 어디서 왔니? 저기 농장에서. 농장. 김씨네 농장 말이야? 네, 가게 주인이 순이를 자세히 봅니다. 냄새도 나고 옷도 더럽고 뭔가 이상합니다. 예, 너 괜찮아. 왜 이렇게 네, 전 괜찮아요. 괜찮다고? 냄새도 나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너 혹시 그 농장에서 안 좋은 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어떻게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말하고 싶었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침묵하며 살았거든요. 예, 여기 앉아. 뭐 좀 먹을래? 가게 주인이 순이에게 과자 하나를 건넵니다.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주는 거야? 먹어. 순이가 과자를 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년 반 만에 누군가의 친절을 받았어요. 과자 하나였지만 저에게는 세상 전부 같았어요. 왜 울어? 뭔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우는 애가 어디 있어? 그때 순이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해볼까? 도움을 요청해볼까? 사실은 응, 말해봐. 저는 농장에서 바로 그때 농부 아들이 가게에 나타납니다.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잠깐, 이 사람이 누구야? 전 저 애주인입니다. 주인. 무슨 주인? 저희 농장에서 일하는 애예요. 일한다고 해도 이 아이가 너무 뭐가 너무하다는 거죠? 냄새도 나고 상태가.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죠. 아저씨가 신경 쓸 일 아니고. 그 순간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가자. 늦었어. 농부 아들이 순이의 팔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얘야. 하지만 순이는 이미 농부 아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농부 아들이 순이를 혼냅니다. 뭔 얘기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정말 아무것도.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그냥 과자 하나 주셨어요. 과자? 누가 먹으라고 했어? 아저씨가. 아저씨가 줘도 안 받아야지. 농부 아들이 순이의 뺨을 때립니다. 이상한 소리 했지? 도와달라고? 아니에요. 정말 안 했어요. 정말? 그럼 왜 아저씨가 그런 표정으로 받겠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는 걸 들키면 앞으로는 마을 심부름 없어. 너 때문에 이상한 소문 날 뻔했잖아.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 농부 아들이 계속 순이를 의심스럽게 봅니다. 너 혹시 도망갈 생각했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길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산길 하나뿐인데?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도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농장에 도착. 농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버지 이 애마을에서 이상한 짓 했어요. 이상한 짓? 가게 아저씨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뭘 말하려고? 글쎄요. 도움 요청하려고 했나 봐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도움 요청. 농부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도움 요청을 해? 잘해줬다고요? 그래. 밥 주고, 잠자리 주고, 일 시켜줬잖아.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공짜로 먹고 자게 해줬는데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짐승처럼 부려놓고 잘해줬다니. 저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저는 사람이라고요. 사람? 사람이 네 발로 다녀? 그건 당신들이 시켜서 우리가 시켰다고? 너가 소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적 없어요. 없다고? 그럼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모든 게 제 잘못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보니까 이 애가 완전히 버릇 없어졌네. 그래. 마을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다시 교육해야겠어요. 교육이요? 아들 응. 특별한 교육. 또 특별한 교육이라니. 지난번보다 더 끔찍할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밥 완전히 끊어. 밥을요? 완전히요? 응. 3일 동안. 3일이요? 그럼 죽어요. 죽어? 3일로 죽지 않아? 아들아. 그래도 3일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3일간 굶기라니.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축사에서도 쫓아낼 거야? 그럼 어디서 자요? 밖에서 자. 밖에서요? 4월인데도 밤에는 추운데. 추우면 돼지들하고 자. 돼지들하고. 정말 짐승 취급이었어요. 그날 밤 순이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합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돼지 냄새, 돼지 울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배고픔이. 돼지들이 순이를 밀치고 때립니다. 제발 조용히 해줘. 하지만 돼지들은 순이를 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첫날 밤, 1시간도 잠을 못 잤어요. 돼지들 때문에, 추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다음 날, 순이가 일어나는데 온몸이 돼지똥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일어났네? 어떻게 잤어? 말 안 해? 좋았다는 거네? 물 좀 주세요. 물? 돼지들 마시는 물통에 있잖아. 사람용 물도 안 주고 돼지들 마시는 물을 마시라니. 순이가 돼지들 물통에 가서 더러운 물을 마십니다. 그때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틀째 밤, 순이가 돼지우리에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 그때 돼지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가 보입니다. 정말 유혹이 되었어요. 배고픔이 극한에 달했거든요. 순이가 돼지 음식 찌꺼기를 집어 들려는 순간 농부 아들이 나타납니다.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돼지 먹이 먹으려고 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농부 아들이 순이를 발로 찹니다. 이제 진짜 돼지가 됐네?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3일째, 순이가 완전히 기력을 잃고 돼지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해. 죽는 거 아니야? 아들아. 이제 그만. 벌써? 아직 하루 더 남았는데요? 그래도 죽으면 죽지 않아요. 억세거든요. 죽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농부 아들이 순이에게 물 한 그릇을 줍니다. 이제 알겠지? 여기서 내가 뭔지. 네, 아들 뭐라고? 짐승이에요. 저는 짐승이에요.
그래, 이제 정신 차렸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했어요. 저는 짐승이고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날부터 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1970년 5월, 순이가 돼지우리에서 쓰러져 있던 지 일주일 후, 갑자기 농장에 지프차가 들어옵니다. 그날,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자동차 소리가 들렸을 때, 농부가 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왜 순사님이 여기에?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났다고 하던데요. 인신매매요? 무슨 소리예요? 마을 김씨가 신고했습니다. 이상한 아이를 봤다고 말이에요. 가게 아저씨, 정말 신고해 주셨구나. 농부 아들이 나와서 당황합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이라고 해도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판 건 아니겠죠? 그건 어디 있어요? 빨리 데려오세요. 농부가 어쩔 수 없이 돼지우리를 가리킵니다. 저기, 순사가 돼지우리에 가서 순이를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이게 뭡니까? 순이가 돼지똥으로 범벅이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잤다는 겁니까? 아이가 원해서.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자기를 원한다고요? 순사가 순이를 흔들어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 아저씨가 왔다. 순이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순사님이요? 그래. 너 괜찮아? 순사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구원이 온 거구나.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저는 일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네. 소 돌보고 똥 치우고. 순사가 순이의 상태를 자세히 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너무 말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했어? 저는 짐승이에요. 뭐라고? 짐승?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순사가 농부를 노려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워낙 뭐요? 저희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 이게 교육이에요? 순사가 수첩을 꺼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왔죠? 그게 서울에서 서울에서? 누구한테 받았어요? 박 씨라는 사람한테 3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사람을 샀다는 얘기군요. 사람을 샀다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그게 인신매매죠. 엄연한 범죄입니다. 인신매매. 그때서야 제가 당한 일이 범죄라는 걸 알았어요. 순사가 순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얘야, 여기서 나가자. 이제 안전해. 나가요? 저 나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자유야. 자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사가 농부에게 다가갑니다. 인신매매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인신매매라니요? 정당하게 돈 주고 데려온 건데.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게 정당하다고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식모 데려오는 건 원래. 시절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건 범죄예요. 그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지프차에 탄 순이 처음으로 농장을 벗어납니다. 얘야, 집이 어디야? 경상북도 군이에요. 거기가 고향이구나. 부모님 계셔? 네. 있어요. 하지만 뭐, 저를 팔아 넘기셨어요. 팔아넘겼다고? 그때부터 제 이야기를 했어요. 박씨 댁에서부터 농장까지 모든 이야기를. 그런 일이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당연하지. 부모가 자식을 안 받겠어? 사흘 후 경상북도 순이의 고향 마을.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프차가 순이네 집 앞에 도착합니다. 낡은 초가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지? 순이네. 맞아요. 순이가 집 앞에 서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듭니다. 누구? 야? 어머니가 순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순. 순이야? 어머니, 어머니가 달려와서 순이를 안습니다. 순아. 우리 순이. 어디 갔었어?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니가 순이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 순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집안에서 아버지와 동생들이 뛰어나옵니다. 순이야. 정말 순이야. 언니가 돌아왔어. 언니 어디 갔었어? 우리 계속 기다렸어. 가족들이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순아, 왜 가출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가출이요? 그럼 뭐야? 편지에서 말썽 피워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잖아. 어머니, 전 가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 팔려갔어요. 뭐라고? 박씨 댁에서 농장으로 팔려갔어요. 그때부터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박씨 댁에서의 일, 농장에서의 일. 그런 일이. 우리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래서 박씨 댁에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구나. 우리는 내가 말썽 피워서 다른 곳으로 간 줄 알았어. 전 단 한 번도 말썽 피운 적 없어요. 알아. 우리 순이가 그럴 리 없지. 어머니가 순이를 꼭 안고 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정말 모든 게 풀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부모님, 이 일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순사가 떠난 후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순아, 미안하지만 네, 우리 집 사정이 아직도 어려워. 여보, 그래도 또 어디 보낼 수는 없지. 하지만 공장이라도 다녀야 할 것 같아. 공장이요? 서울에 섬유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 월급도 나오고 그래도 사람 취급은 받을 거야. 그 시절엔 가난한 집 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식모살이 아니면 공장. 그게 전부였죠. 알겠어요, 아버지. 순아,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공장이니까 사람 취급은 받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024년 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야.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어. 너무 슬퍼요. 할머니가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할 건 없어. 그런 시절을 견뎌냈으니까 지금의 할머니가 있는 거야. 그래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래,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 지금도 그 시절 아이들이 생각나요. 저처럼 팔려간 수많은 아이들. 그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 시절을 잊지 말라고. 할머니, 그 농장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벌을 받았어. 하지만 그 시절엔
지금만큼 엄하지 않았지. 그래도 할머니는 이겨내셨네요. 그래,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이 됐지. 할머니와 손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힘든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기억해야 해.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수많은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아이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잊혀져서는 안 될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있어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